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 9월 달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국가나 기업이나 가게 모두 빚쟁이다, 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 부채가 무려 4,916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총 부채라는 것은 세 가지를 합친 건데요. 국가 부채, 가계 부채, 기업 부채, 그렇습니다. 자, 국가 부채라는 것은 공식적인 국가 채무에다가 공공기관 부채라든가 연금 충당 부채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국가 부채는 총 2,198조 원으로 나와 있고요. 2070년도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 증가하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 참 큰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추계를 해보니까 2070년도에 이르면 무려 6,789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1인당 1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재정 건전성으로 본다면은 참 빨간 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가계부채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난해로 왔을 때 GDP 대비 국내 총생산이죠. 83.4%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637조 3천억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 GDP만큼 이렇게 가계부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기업부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금융기관이 비금융기관인 회사에게 빌려준 돈을 기업부채라고 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GDP 대비 58.3%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로 봤을 때는 1233조, 훨씬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요, 우리나라만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부채는 얼마냐 하면은요, 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50조 달러죠, 달러. 결국 우리나라 돈으로 본다면 29경원입니다. 29경원.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투기라든가 아니면 비정상적인 산업의 왜곡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위기라든가 아니면 미국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 또는 자국 보호 무역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자산의 어떤 그런 불균형이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자산의 손익이 또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는 요인을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세입 세출의 불균형이죠. 세수보다 세출이 많다. 그러면 그 부족 부분을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재정수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재정수지는 뭐냐면 1년 동안 국가가 벌어들인 그런 세수, 즉 세금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출한 그런 세출의 차액입니다.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면 국가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균형 재정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수년, 10년 이 정도 기간 동안 흑자가 나야 됩니다. 재정 흑자가. 그래야지만 국가 부채가 GDP의 40% 안쪽으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올해에도 네 번째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국가 재난 사태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종 주세 혜택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또는 조율과세 좀 다양한 조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부채 증가의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전방위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복지가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방위적이라는 거죠. 복지에 손길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잘 살고 자원도 많고 기축통화도 갖고 있고 그러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땡겨서 지금 쓰고 있는 모양도 일부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언젠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또 고통이 따를 걸로 보여집니다.
복지는 한번 나가면 후진이 없습니다.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좀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저금리 환경입니다. 자, 금리가 낮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달 비용이 적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중심으로 또 기업부채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부채 관련 이자입니다. 무이자 부채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국채를 발행해도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채가 만약에 국가 부채가 증가해서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은 그 국채를 더 발행하지 않더라도 이자가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국가 부채는 자동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응 전략 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단순하죠.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됩니다. 부채가 증가할 때 유동성이 많다는 것이고요. 즉 실물 중심으로 포지션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죠. 보험료와 보험금, 언제라도 보험금이 많죠. 따라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소액의 보험료를 내게 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유사시에 거액의 보험금을 탈 수 있다. 이런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모처럼 1%가 됐습니다. 0%대 움직였죠. 사실 2019년도는 1년 내내 0.4%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의 그림자인 저물가가 고착화된 모양새였습니다. 그 결과 저금리가 따라온 것이죠. 자, 소비자 심리지수는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은 많이 올랐었는데 79.4포인트가 됐습니다. 100이 기준인데 훨씬 낮아졌죠. 그 전달에 비해서는 8.8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심리가 상당히 어두워졌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가 다시 재유행하는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BSI 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습니다. 2포인트 올라서 68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00포인트 기준에서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무역 수지는 5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88억 달러가 흑자가 됐습니다. 총 무역 규모는 감소할지라도 무역 수지가 흑자 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외환 보유액이 4,189억 달러, 4,200억 달러를 향해서 최고가 경신을 하려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말 기준입니다. ESI 지수죠. 경제 심리 지수인데 이 부분도 사실 지난달에 비해서 0.6포인트가 하락했다. 좀 많이 하락한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재유행, 미국과 중국의 분쟁도 더 심화되고 있죠. 군사 분쟁까지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러다 보니까 심리가 위축됐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만 조금 올랐습니다. 0.07%. 전전월 말에 비해서 전월 말이 오늘 나머지 코스닥이라든가 다우, 나스닥, 상해 종합, 홍콩 항생 다 내렸습니다. 특히 중국 쪽이 많이 내렸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5% 내렸고요. 홍콩 항생은 약 7%가 내렸습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이 붙었을 때 중국이 불리하다. 이런 것의 방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리 보겠습니다. 금리는 여전히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요. 9월 평균 기준으로 0.908%, 0.9%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0.5%인데 시중금리는 조금 약간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권 최고금리 0.7% 그대로고요. 상호저축은행은 여전히 2.5% 정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주 특수한 그런 금리이긴 합니다만 2% 금리는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행스럽게 대출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코픽스죠. 그 대출을 받을 때 기준금리가 되는 건데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 1.35%고요. 신규 취급액으로 봤을 때는 0.8% 정도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 1,600조가 넘지만 기업부채도 마찬가지지만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럴 때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체력을 키워가지고 어떤 나중에 금리가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대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환율은요 좀 내렸습니다. 9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77원 89전입니다.
1,200원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칫 어떤 위기가 온다든가 수출이 준다든가 하면은 이 환율은 갑자기 1,300원, 1,400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럴 때는 외화 예금, 특히 달러 예금이 좀 주요할 수 있겠죠. 통화량은요, 여전히 시중에 통화량이 넘칩니다. M2조 총통화, 2년 미만 예적금과 현금, 요금을 합쳤을 때가 3,0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엔 10.1%가 증가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졌다. 서상가상으로 최근에 서울의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 토지 수용할 때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보상금이 무려 50조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없던 돈이 50조가 생기면은요, 거기에 곱하기 뭐 10, 20 정도 이런 자산 증가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자 예탁금 강세고요. 그리고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하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원자재입니다.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41.74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2.25달러가 내렸습니다. 여전히 세계 경제는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 세계 비행기가 잘 안 뜨고 있고 자동차가 사실 많이 운행되지 않고 특히 공장이 많이 가동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금시세. 저는 달러와 금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금이 일부는 뭐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주가 지수와 달러 자산은 서로 반대에 놓여 있습니다.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주가는 위험자산이다 보는 거죠. 전 세계가 안정화되어 있고 하면은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고요. 불안하다 그러면은 안전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져 있다는 것만큼 주가 지수가 올라갔다는 반증이고요. 또 새 경제가 불안하다 그러면 금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값 좀 내렸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 퇴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감기 하나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상시 대비하자 이런 스탠스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하면 또 면역 체계가 좋아지고 하면 우리 지구촌 가족들이 그러면 코로나19 따위야 사실 뭐 감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다시 더 활성화가 더 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부동산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가 둘 다 올랐습니다. 좀 대폭 올랐습니다. 우리 전체로 봤을 때는 뭐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부 광역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 가격이 올랐죠. 아파트를 중심으로 특히 신축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나 시간을 두면서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그럼 나중에 시세와 전세가가 비슷해지는 관계가 되면 다시 시세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습니다. 전세가격 지수는 주택 매매가격 지수의 에너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원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전기 대비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0.8%가 올랐고요.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0.87%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에 전반적인 그런 자산의 그 분야별로 통계와 함께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택트가 지금 많이 자리 잡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들 활동하시는데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많이 공부하시고 또 언택트로 우리 고객 관리하시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그런 영업 트렌드에 빨리 적응하시는 것이 지금 급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관리 코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